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갑자기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그곳에서 국방부 장관이 던진 발언으로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발언 직후 미국의 모든 고위 정보 분석관들이 급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정보가 공개되며 현재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맥브라이드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 전략정보국 소속 직원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상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제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맥브라이드, 606호실로 즉시 와주세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최근 제가 맡은 프로젝트 중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없었거든요. 어깨에 느껴지는 긴장감을 무시하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에반 콜먼, 제 동료이자 전통적인 미국 방위 산업의 강력한 옹호자죠. 그리고 테이블 끝에는 리처드 퀸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군의 앞에는 붉은색 표지의 문서 한 부가 놓여 있었어요. 앉게, 맥브라이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퀸 장군이 문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밀 등급이라는 표시가 첫 페이지에 선명했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분석.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주제였거든요. 한국이요? 문서를 검토하던 에반의 목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은 숨길 수 없었어요. 한국, 걔들이 만든 무기라고 해봤자 미제 짝퉁이지. 드론이나 날리고 자위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에반은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비웃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싸구려 휴대폰이나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고요? 진짜 장난하나요? 그들의 국방 기술력은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에반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가 버린 기술 쓰레기통을 뒤져서 겨우 조립한 걸 가지고 무기라고 부른다니 참 웃기는 일이죠. 순간 방 안에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고서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분석 자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수출 실적이 세계 4위라는 수치가 선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장률 그래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의 글로벌 계약 체결 소식들이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어요. 수출국 목록이 예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나토 회원국들까지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려 한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퀸 장군의 묵직한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자네들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질문과 함께 퀸 장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펜타곤의 넓은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며 흐릿한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퀸 장군은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한국행을 명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시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확고한 명령이었어요. 에반은 의자에서 몸을 고추세우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역력했어요. 그는 왜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하는지,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퀸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을 응시하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며 한국에 가서 실태를 직접 보고 올 것을 지시했죠. 우리가 과연 한국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 확인할 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 추세와 신무기 개발 현황이 담긴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에반은 격양된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복제하는 것 이상을 해본 적이 없으며 그들의 방산 기술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며 차라리 다른 나라를 가는 것이 낫다며 분노했죠. 그러자 퀸 장군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른 문서 하나를 가리켰어요. 파란색 표지의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NATO 회원국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 검토 문서였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장군의 말에 에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장군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어요. 퀸 장군은 우리에게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 잡혀 있으며 한국 방위산업 핵심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성능 시험에도 참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퀸 장군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반면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접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에반이 제 옆에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국 무기를 보러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기술의 모방품일 뿐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제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행 비행기 시간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인천행 직항편. 이미 2장의 티켓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에바는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이미 짐을 싸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 방위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려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발 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BIHO2를 입력했습니다. 비궁, 한국의 첨단 대공무기 체계라는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여러 기사와 분석 자료가 검색됐습니다. 비궁은 단순한 대공포가 아닌 복합 방공 시스템이었죠. 레이더로 적 항공기와 드론을 탐지하고 미사일과 기관포로 요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능 지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다음으로 SLBM을 검색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억제력의 핵심 요소죠. 한국이 이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한국은 이미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고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테스트 영상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물을 검색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죠.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연속 발사하는 영상을 보며 이 무기의 파괴력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자료를 읽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기술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반이었습니다. 그는 제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 화면을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반은 한국의 SLBM 기술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미국과는 기술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금 본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바닷속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의심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죠. 노트북을 덮으며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면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할 예정이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비궁, SLBM, 천무. 이 무기들이 세계 방위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바는 제 옆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 보거나 투덜거리며 보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 현대적인 공항 터미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 높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내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반적인 심사대 옆에 얼굴 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에바는 코웃음을 치며 전통적인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게이트에 서자 스캐너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후 초록색 불이 켜지며 통과를 허가했습니다. 전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이런 시스템은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은 후 로비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AI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대화형 로봇이 질문에 응답하고 길 안내를 돕고 있었죠.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우리를 맞이하러 온 한국 국방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자율주행 수소차였어요. 차량 옆에는 젊은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김중희라고 소개했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김중희는 자율주행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핸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녹색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였죠. 미국의 대도시와는 다른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에바는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식 쇼라고 중얼거렸어요. 진짜 실전은 다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확신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는 전기 자전거들, 건물 외벽을 뒤덮은 수직 정원까지.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나라였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변을 따라 이어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김중희는 오늘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국방부 3D 브리핑룸이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인 무언가를 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국방부의 3D 브리핑룸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광경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서자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은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로 둘러싸여 있었죠. 우리를 맞이한 박민준 대령은 시스템 작동을 위한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하자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갑자기 테이블 위 공중에 푸른빛의 홀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반도의 지도가 떠올랐고 이어서 비궁 복합 대공화기의 3D 모델이 회전하며 등장했어요. 마치 실제 무기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홀로그램은 비궁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 기관포까지 모든 부분이 분해되어 설명되었어요. 박 대령은 비궁이 드론과 헬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정밀 유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홀로그램 위에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비궁이적 드론 무리를 감지하고 각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요격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정확도와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비궁은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다음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했습니다. 트럭에 탑재된 발사대가 전개되는 모습이 공중에 입체적으로 펼쳐졌어요. 박 대령은 천무가 다양한 구경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적의 지상 거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천무에서 연속적으로 발사된 로켓들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로켓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발사부터 타격까지 불과 몇 분이었죠. 마지막으로 SLBM 실험 장면이 홀로그램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물을 가르고 솟아오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미사일은 대기권을 넘어 우주로 향했고 이후 정확한 지점으로 귀환하는 궤적이 표시되었습니다. 박 대령은 한국이 SLBM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략적 억제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홀로그램이 사라지고 조명이 다시 밝아졌을 때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에바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지금까지의 불신과 경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모방자가 아니라 혁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본 시작에 불과했죠. 그렇게 브리핑이 끝난 후 우리는 한국 국방부가 마련한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창문으로는 서울의 도심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대형 화상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박 대령이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화면이 밝아지며 펜타곤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마크 스티븐스 차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예정에 없던 화상회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미국 고위층과의 연결에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곧게 폈어요. 에반도 의자에서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스티븐스 차관은 간략한 인사말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대만 유사시 한국의 해상 전력과 대공 시스템 없이는 작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궁의 대드론 방어 능력과 천무의 정밀 타격 시스템은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티븐스 차관은 한국을 SLBM 보유국으로서 동북아 핵심 전략 국가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는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에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초조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반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티븐스 차관은 계속해서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비궁의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과 천무의 정밀 타격 능력이 현대전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화상회의는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미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는 방향성이 분명해졌어요. 스티븐스 차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내라는 내용이었죠.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그가 굳게 믿어왔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박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바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을 피했지만 그 얼굴에 떠오른 복잡한 감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불신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다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내일은 방위산업진흥원과 방위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실제 무기 시스템을 직접 볼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비궁, 천무, SLBM, 이 무기들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기술적 가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마다 켜진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어요. 이 도시,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방위과학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이곳이 한국 국방기술의 심장부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현관에는 역대 개발 무기 시스템의 소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박미선 박사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방위과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전문 지식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박 박사는 먼저 드론 군집기술연구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실내 테스트 공간에서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통신하며 집단 지능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자율 로봇 시스템이었습니다. 험한 지형을 스스로 분석하고 극복하는 다족 로봇이 장애물 코스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이 기술이 비궁 시스템에도 적용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비궁은 단순한 발사체가 아닙니다. 박 박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AI가 자율 판단하는 시스템이죠. 적의 전자 교란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비궁이 전자전 환경에서도 표적을 식별하고 요격하는 시험 장면이 나왔습니다. 레이더가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광학 센서와 열감지 시스템이 표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비궁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경험을 통해 적응하고 발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어서 우리는 지하 시뮬레이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수함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SLBM 발사 과정을 설명했어요.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도 자동 추적 시스템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중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해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천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보았습니다. 100km 밖의 표적도 정밀하게 타격하는 능력이 눈앞에서 펼쳐졌어요. 날씨와 지형에 관계없이 정확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양자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 시스템은 이미 한국군 일부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기술이 비궁, 천무, SLBM 모두에 적용되어 적의 전자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특히 자율 시스템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반의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질문을 던지고 메모를 하며 진지한 태도로 설명을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박 박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에반이 자신의 선입견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리처드 퀸 장군 앞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최종 보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펜타곤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슬라이드 첫 장을 넘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에반과 함께 밤새워 준비한 자료였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미래 전장을 준비한 전략 파트너입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궁의 대공 방어 능력, SLBM의 전략적 의미, 천무의 정밀 타격 시스템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갖는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에바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력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퀸 장군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 한국 군사기술 협력 확대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어요.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이끌어갈 중요한 위치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에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건물들이지만 제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실제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 우리는 겸손함과 열린 시각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리더와 추종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도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낡은 문서 한 장으로 인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이 문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수십 년간 은폐해왔다는 사실인데요. 이후 일본 정부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역사학을 가르쳐온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룰 때면 늘 같은 이야기로 시작했죠.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것은 모두 일본의 영향력 덕분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학생들의 얼굴에 동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뿌듯했어요. 사실 이러한 편견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가정의 식탁은 매일 밤 한국에 대한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이곤 했죠. 유토 조선인들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 그들의 언어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문화는 일본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해. 어머니도 항상 동조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들이 가진 모든 현대적인 것은 우리 일본이 준 선물이란다. 한 번은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곳에서도 경멸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우리 음식을 모방했네라며 코웃음을 치셨고 한글로 된 간판을 볼 때면 이런 비효율적인 문자를 아직도 쓰다니라고 비웃으셨죠. 학교에서도 교과서는 일제강점기를 일본의 한국 근대화 기여 시기로 미화했고 저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에서 주입된 편견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 문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저는 새학기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기 위해 도쿄 국립기록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넓은 서고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먼지 가득한 공간에서 문서함을 하나하나 뒤적이는 일은 고단했지만 역사학자로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묘하게 끄는 문서철이 있었어요. 이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던 중 갑자기 시선을 사로잡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강하게 친 것 같았어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체계적 설계와 과학적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다른 연구자들이 있어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내면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평생 믿어온 관념이 단 한 문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언어학자들이 수행한 실험 결과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를 함께 배우는 일본 학생들보다 문해력 습득 속도가 약 3배 빠르다는 결과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도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글은 학습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연구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복사한 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책장에는 제가 쓴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그 중에는 일본 식민지배의 근대화 기여라는 제목의 책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그 문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문서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어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책상 위에 놓인 복사본을 비추고 있었죠. 손을 뻗어 그 문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피곤함에 절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문서를 다시 훑어보았어요. 한글의 체계적 창제 원리와 과학적 설계는 당시 세계 어떤 문자보다 앞서 있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 문화의 절대적 우월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자 익숙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한국의 발전은 일본 덕분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예정에 없던 주제로 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 책장에 꽂힌 제 저서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책들 속에 제가 당연시 여겼던 주장들이 가득했죠.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어요. 혹시 위조된 것은 아닐까? 번역 오류는 없었을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서관으로 달려가 미국 점령기의 기록물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문서가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끌어올랐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의 기반이 된 신념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씀, 교과서의 내용, 동료 교수들의 연구.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죠.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 그 과학적 원리, 세계 언어학자들의 찬사. 이런 내용은 제 교육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커져갔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학생들에게 전달한 지식이 모두 왜곡된 것이었다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마치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흥분감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 직업의 본질이 아니었나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힌 저는 도쿄대학 내에서 한국학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동아시아학과에 김성찬 교수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유학 온 후 일본에 정착해 학문적 성취를 이룬 분이라 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찾아가야 할지 고민됐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김성찬 교수의 연구실은 제 연구실과 같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50대 중반 남성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다카하시 교수님. 어쩐 일로 오셨나요? 김 교수님의 일본어는 완벽했어요. 제 손에 들린 미군정 문서 복사본을 보시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한글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걸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서를 발견한 경위와 제 혼란스러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문서가 사실인가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수한 문자인가요? 김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그는 책장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꺼내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1446년에 만들어졌죠. 저는 그 페이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요.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이죠. 모음은 하늘, 땅은 사람 이를 기본 형태로 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니. 김 교수님은 저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차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한글은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일본어처럼 한자를 섞어 쓰지 않아도 모든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폄하해 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사실이 일본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김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되곤 하죠. 식민지배 시기에 일본은 한글 사용을 억압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학계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이 한글에 대해 경멸적으로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단순한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습니다. 미군정 문서와 김 교수님의 설명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저에게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나은 학자로 만들어주죠. 그날 밤 저는 김 교수님께 받은 한글책을 펼쳐보았어요. 한글의 글자들이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체계라면 그동안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얼마나 왜곡된 것일까요? 그렇게 한글책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다 잠이 들었는지 다음날 아침 책상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면 왜 우리 학계에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을까? 일본 역사학자로서 제 양심이 점점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저는 도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료와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의 문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저는 남아 자료를 더 찾았죠. 밤늦게 기록보관소의 지하 서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조선어 정책 관련 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황변한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첫 번째 문서는 1938년 작성된 조선어 학습 효율성 연구 보고서였어요.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수행한 연구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글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일본어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학습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였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어 정책에 관한 내부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였어요. 1939년 작성된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죠. 조선어 한글의 학습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말 것.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널리 알려질 경우 일본어 중심 정책의 정당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글의 비효율성과 비과학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발표할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했어요.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다음 문서에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에게 한글이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방침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한글을 야만적이고 비과학적인 문자로 가르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이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문서들을 읽어나갔어요.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은폐하려 했던 조직적인 노력의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정책이 해방 이후에도 은밀히 계속되었다는 증거였어요. 1950년대까지도 일본 학계에서는 한글 관련 연구를 의도적으로 억압했다는 내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문서를 복사한 후 저는 비틀거리며 기록보관소를 나왔어요. 밖은 이미 새벽이 되어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지만 더 차가운 것은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가르쳐온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저 역시 그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는 데 일조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은폐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의 무게를 덜기 위해 부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 들인 요리를 준비해 주셨죠. 식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까지 발견한 진실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됐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무심코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는 생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버님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셨단다. 해방 전에는 조선에서 근무하셨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고요? 어머니는 조금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교육정책을 담당하셨어. 그런데 왜 갑자기 물어보니?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 남아있나요? 혹시 일기나 문서 같은 것들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락방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오래된 상자에 몇 가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저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찾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문서 뭉치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40년 3월의 기록이었어요. 오늘도 조선 아이들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내 마음이 무겁다. 그들의 눈에서 슬픔이 보인다. 한글은 놀라운 문자다. 이렇게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세종이라는 왕이 만든 이 문자의 원리를 연구해보니 그 체계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해야 한다. 제국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가는 내 가족마저 위험해질 테니. 할아버지의 갈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른 문서들을 보니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한글 연구를 계속해 오셨다는 증거도 있었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분석한 노트, 심지어 한글로 쓴 시까지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제 딸 미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생인 미카는 최근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심지어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그때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일본 전통 문화를 먼저 배워라.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그 시절의 한글의 가치를 알아보셨는데 저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서재로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 아픈 것이었단다. 할아버지는 귀국 후 사상의심인물로 감시를 받으셨어. 그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카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비판했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지지해주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향한 제 여정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할아버지의 기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최종 보고서는 도쿄중앙기록보관소 특별보관함 47B에 보관되어 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도쿄국가기록보관소로 향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명감이 있었죠. 기록보관소 사서에게 특별보관함 47-2에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보관함은 제한구역에 있습니다.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사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 다카하시 유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긴 절차 끝에 마침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하 3층 깊숙한 곳, 낡은 금속문을 열고 들어간 공간은 먼지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특별보관함 47-2는 구석에 자리에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극비동아시아 문자 효율성, 비교 연구 최종 보고서 1947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파일이 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문서였죠. 보관소의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영국, 소련,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전쟁 직후 메가더 사령부의 지시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것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부분에 도달했어요. 한글, 가나히라가나와 가타카나, 한자, 로마자 영어의 학습 효율성을 비교한 표였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한글을 배우는 데는 평균 3일에서 7일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습득하는 데는 2주에서 3주가 걸렸고 기본 한자 천자를 익히려면 무려 2년에서 3년이 필요했어요. 영어 알파벳도 1주에서 2주가 걸린다고 했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학습 효율성 면에서 다른 어떤 문자보다 우수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언어학의 기본 원칙을 15세기에 이미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언어학이 발전하기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 발음 체계의 정확성, 조합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비교 그래프에서는 한글이 다른 모든 문자 체계를 압도하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일본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일본 교육 시스템에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라. 하지만 그 페이지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기각국가 정책상 이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제 신념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정말로 우수한 문자였고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그 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이죠.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고서를 복사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은 확고했어요. 기록보관소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발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밤을 새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제 연구실은 복사된 문서와 메모로 가득 찼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일본의 은폐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학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 학문적 양심이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게 했어요. 발표 일정을 잡기 위해 학과장에게 연락했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학과장 사토 교수는 평소와 달리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카하시 교수, 그런 주제는 좀 민감할 수 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소. 며칠 후 연구실로 2명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명함도 내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최근 선생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키가 큰 남성이 말을 이었죠. 국가 이미지에 관련된 사안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은 국익을 해칠 수 있어요.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가족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님 미카 양이 쓰레카와 중학교에 다니죠. 앞으로 진학 문제도 있을 텐데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몸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어떻게 제 연구를 알았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미카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유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며칠째 안색이 좋지 않아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발견한 문서들, 한글의 우수성, 일본 정부의 은폐, 그리고 오늘 있었던 방문자들의 위협까지요. 유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점차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유토, 당신이 이걸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봤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당신의 경력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도 이 진실을 알고 계셨어. 하지만 시대의 압박에 침묵하셨지. 그리고 그 침묵이 할아버지를 평생 괴롭혔던 거야.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 미카가 방에서 나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침묵의 길과 위험하지만 진실의 길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쿄대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요. 비록 그것이 제 경력과 안전을 위협할지라도 역사적 진실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학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사토 선생님,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연구는 반드시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문사와 다른 대학의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방어였어요. 유미야, 미카야, 잠시 어려운 시간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도쿄대학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했지만 예상대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출판이 미뤄졌어요. 일본 국내 학술대회에서도 발표 기회를 얻지 못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을 막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한글학회에서 연락이 왔죠.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초청했습니다. 다카하시 교수님, 일본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꼭 오셔서 발표해 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던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온 나라인데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았죠. 이제는 그 글자들이 과학적 원리로 가득 찬 예술품처럼 보였어요. 학술대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일본인 역사학자가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의 은폐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은 것 같았죠. 저는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저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자 동시에 조직적인 역사 왜곡의 결과였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의심과 경계심은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어 갔죠.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손이 올라갔어요. 한 노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연구를 발표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역사학자로서 제 사명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거짓말이 됩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셨고 평생 그 짐을 안고 사셨어요. 저는 그 짐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죠.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한국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할 때는 제 딸 미카도 함께 왔습니다. 미카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즐거워했어요. 아빠, 한글 배우기 정말 쉬워요. 벌써 기본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배신자처럼 대했고 강의 시간이 일부 줄었죠.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용감한 학생들과 교수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역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더 정확한 역사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 식탁에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미카가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아내 유미도 한글 공책을 펼치고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빠,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평생 경멸하며 바라봤던 한국과 한글에 대해 이제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켜온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온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동시에 제게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내밀어준 한국 학계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편안한 거짓보다는 불편한 진실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교훈을 안고 다음 세대에게 더 정직하고 열린 역사를 가르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